후끈한 열기가 뺨을 감쌉니다. 여기는 동네 진주 찜질방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불안증막입니다. 제 이름은 박순옥. 올해 65입니다. 저는 지금 무릎을 꿇고 앉아 뜨겁게 달궈진 옥돌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흘린 땀이 마르면서 허옇게 소금기가 맺혔습니다. 구석의 뒹구는 머리카락과 먼지를 마른 수건으로 훔쳐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입니다. 찜질방 사장은 제게 대충 하세요. 어차피 또 더러워지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제 성미가 아닌 걸 어떡합니까? 뭐든 제 손을 거치면 반질반질 윤이 나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청소 일이라도 제게 맡겨진 일이니까요. 이 찜질방에서 청소 일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탕을 닦고 밤 10시에 불 꺼진 찜질방을 쓸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제가 평생 이런 일만 하며 산 줄 압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명인당의 박여사였습니다. 명인당.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한민국 최고항과 회사지요. 제 40년 청춘을 꼬박 바친 곳입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들어가 뒷마당에서 흙 묻은 물을 씻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궁중 꾸략과를 만들었습니다. 아니지요. 제 손이 곧 궁중 꾸략과 그 자체였습니다. 찹쌀을 찌고 말리는 과정, 꿀물을 끓이는 정확한 온도, 기름에서 건져내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제 눈 감은 손에 기억되어 있었습니다. 창업주 할아버님께서는 늘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지요. 박양손은 그냥 손이 아니야. 천금을 주고도 못 살 보물손이지. 이 손이 우리 명인당의 뿌리야. 잊지 말게. 하지만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회사는 아들 손을 거쳐 이제는 낯선 투자자들이 임명한 젊은 사람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최 상무가 나타났습니다. 최 상무는 아주 똑똑하고 번지르르한 사람이었습니다. 외국 물을 먹었다던가요. 늘 깍듯하게 저를 여사님, 여사님 불렀지요. 그는 제 손맛이 이대로 사라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낡은 방식을 버리고 표준화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사님, 이 위대한 손맛이 여사님 머릿속에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사님 감으로만 하시면 다음 세대에는 이 맛이 끊깁니다. 제가 잘 기록하고 정리해서 회사의 공식적인 유산으로 남겨야지요. 여사님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글자 하나 못 배운 저를 회사의 유산으로 대접해준다니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며느리에게도 안 물려준 비법들을 하나씩 다 풀어놓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꿀물의 비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저울을 가져와 1g지 단위로 그걸 다 적어갔습니다. 반죽을 꽈배기처럼 꼬아 천겹의 결을 만드는 손기술도 보여주었지요. 최 상무는 그걸 과학적이라며 카메라로 전부 찍어갔습니다. 그는 제 비법을 전부 자기 이름으로 특허라는 것을 냈습니다. 저는 특허가 뭔지도 모르는 늙은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그날까지도 그는 정중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고 저는 회사의 중요한 비법을 밖으로 빼돌리려 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평생 과자밖에 모른 저에게 그런 끔찍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보낸 약과 상자를 비법 유출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최 상무가 기록한 서류가 모든 증거가 되었지요. 그 서류에는 제 이름 석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명인당 일은 그만 쉬셔도 됩니다. 그렇게 40년 일터에서 짐짝처럼 쫓겨났습니다.
퇴직금은커녕 불명예만 안고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뿐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큰 빚까지 졌습니다. 손주들 분유값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60 넘은 늙은이를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구한 자리가 이 찜질방 청소일입니다. 제 천금 같던 손은 이제 고작 옥돌이나 닦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데 시끄러운 TV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명인당의 혁신, 젊은 장인 최상무가 재탄생시킨 궁중 꿀약과 전통의 맛을 과학으로 구현하다. 드디어 다음 주 세계 한식 박람회에서 그 비밀이 공개됩니다. 배경음악이 깔리며 화면 가득 최상무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비칩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장인이라니요. 과학으로 구현이라니요. 다 제가 피땀으로 얻은 손기술인데 말입니다. 그는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제 인생을 자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최상무는 모릅니다. 그가 훔쳐간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꿀의 비율, 반죽의 기술은 훔쳐갔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모릅니다. 진짜 명인당의 뿌리, 창업주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제 손에 쥐어주시며 이것만큼은 내가 명인당의 혼으로 지켜다오 하시던 그 원본 비법책은 아직 제 낡은 장롱 밑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손에 든 걸레를 쥐었습니다. 걸레 쥔 손에 힘줄이 돋았습니다. 이제는 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찜질방의 시끄러운 TV 소리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퀴퀴한 반지하 방의 공기가 저를 맞이합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얼룩덜룩 피어 있습니다. 40년을 명인당에 바쳤지만 제게 남은 것은 이 작은 방 한 칸뿐입니다. 저는 장롱 밑 낡은 나무 괴짝에 손을 뻗었습니다. 자물쇠도 없는 괴짝을 열자 익숙한 나무 향이 올라옵니다. 그 안에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낡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창업주 할아버님께서 제게 남기신 원본 비법책입니다. 손때 묻은 표지를 넘기자 할아버님의 정갈한 붓글씨가 보입니다. 꿀은 불을 두려워하고 바람을 반기느니라. 최상무가 훔쳐간 숫자로 된 비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명인당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덜컥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뿐인 제 아들입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또 그 사람들 다녀갔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게 보증금까지 다. 그 사람들이 내일 모레까지.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최상무에 대한 분노보다 아들에 대한 연민과 빚쟁이들에 대한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제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찜질방에 몸이 아파 하루 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명인당 본사로 향했습니다. 원본 비법책은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최소한 제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이라도 받으면 아들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테니까요. 높은 빌딩 앞에 섰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제 집 드나들 듯 다니던 곳입니다. 하지만 자동문이 열리고 들어선 순간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젊은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방문증 없으시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나예요.
박순옥. 여기서 40년 일한 박 여사라고 등록된 방문객이 아니십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경비원은 저를 귀찮은 노인 취급했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저 멀리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얼굴이 내렸습니다. 반질반질한 구두, 말끔한 양복. 최상무였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나, 박 여사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혹시 일자리가 필요해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눈은 저를 벌레 보듯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할 곳을 찾으셨다면 여긴 좀 곤란합니다. 여긴 명인당이라서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품속의 비법책을 꽉 쥐었습니다. 최상무, 당신은 알고 있지 않소? 당신이 훔쳐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 말에 최상무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만든 약과가 어딘가 모르게 2% 부족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이내 다시 그 뱀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회사 돈으로 아들 빚이나 갚아주려다 들통난 주제에 그는 제 아들 사정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비법책이요? 그런 낡은 종이 쪼가리. 요즘 세상에 누가 그걸 봅니까? 여사님의 감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세상은 과학과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요. 그는 경비원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분 같으니 정중하게 모셔다 드려. 경비원이 제 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40년 청춘을 바친 회사 로비에서 짐짝처럼 끌려 나왔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이거 나요. 비명도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붉은색 라카로 칠해진 끔찍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돈 갚아. 박순옥. 아들의 빚쟁이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상무는 성벽 안에서 저를 비웃고 빚쟁이들은 문 밖에서 저를 위협합니다.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괴짝에서 원본 비법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참을 노려봤습니다. 최상무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그저 낡은 종이 쪼가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창업주 할아버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 양손이 우리 명인당의 뿌리야. 아닙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최상무가 말한 세계 한식 박람회. 그가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그 무대. 그곳이라면 이 낡은 종이 쪼가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지하 방 현관문에 칠해진 붉은 라카 자국이 어둠 속에서도 제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 돈 갚아. 아들 녀석은 어젯밤에도 울며 돌아갔습니다. 빚쟁이들이 내일 모레까지라고 했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한식 박람회는 고작 사흘 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입장권 한 장 살 돈도 없는 신세입니다. 경비원에게 내동댕이 쳐졌던 명인당 앞 차가운 보도블록의 감촉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저 찜질방 청소나 하는 힘없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저는 괴짝에서 다시 원본 비법 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정말 낡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걸까요? 최상무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걸 봅니까?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낡은 책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창업주 할아버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신세가 너무나도 처량했습니다. 할아버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손이 보물손이라 하셨는데 이제는 걸레 쥔 손일 뿐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요? 눈물에 젖은 책장을 손끝으로 하염없이 쓸어 넘겼습니다. 수백 번도 더 읽어닳고 다른 종이입니다. 그런데 책의 가장 마지막 장, 두꺼운 표지가 붙어 있는 바로 그 뒷부분이 어쩐지 다른 종이보다 조금 더 빳빳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손톱 끝으로 그 틈을 긁어보았습니다. 종이가 두 겹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몰래 무언가를 숨겨둔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떨어가며 그 틈 안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에 얇고 바스락거리는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작게 접힌 편지 한 장과 누렇게 변한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름 석자와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신우, 직함도 주소도 없는 이상한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창업주 할아버님의 낯익은 붓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지 순옥양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명인당에 큰 위기가 닥쳤거나 혹은 순옥양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겠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할아버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순옥양, 내가 최상무라는 젊은이를 눈여겨보았네. 그는 재주는 뛰어나나 그릇이 작고 남의 것을 탐하는 상이야. 내가 그를 내치지 못한 것은 내 아들이 그를 너무 믿었기 때문일세. 만약에 명인당이 그 뿌리인 정성을 잃고 최상무 같은 장사치가 회사를 흔들거든 이 이신우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그는 내 유일한 심판일세. 그가 순옥양을 도울 걸세. 심판이라니요. 저는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제가 명인당의 유일한 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최상무를 견제할 마지막 칼자루를 다른 곳에 숨겨두셨던 겁니다. 저는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도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빚독촉은 바로 내일입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수화기 너머에서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박순옥이라고 합니다. 명인당에 김노인님 비법책을 가지고 말이 엉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못 걸었나 싶어 끊으려던 그 순간 그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박순옥 장인어른.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장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최상무가 청소부라고 부르던 저를 말입니다. 그는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세계 한식 박람회가 열리는 바로 그날 아침 일찍 말입니다. 저의 목표가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창업주 할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을 받드는 일이었습니다. 세계 한식 박람회가 열리는 거대한 전시장입니다. 수천 개의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외국 손님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만난 이신우라는 분이 마련해준 참관인 명찰 덕분입니다.
그는 제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서십시오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무대 중앙 명인당의 자리입니다. 최 상무가 마이크를 잡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명인당의 최 상무입니다. 오늘 저는 낡은 전통을 깨고 과학으로 재탄생한 궁중 꿀약과를 선보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집니다. 최 상무는 마치 자기가 세상을 바꾼 영웅이라도 된 듯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가 훔쳐간 제 손맛이 낡은 전통으로 불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시식의 시간입니다. 저희 명인당이 구현한 완벽한 맛을 경험해 보십시오. 직원들이 쟁반에 담긴 약과를 돌립니다. 가장 먼저 맨 앞줄에 앉은 VIP 투자자들이 약과를 집어듭니다. 최 상무는 그들의 입만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기대감에 가득 찼던 그의 얼굴이 조금씩 이상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금명인당 약과 맛입니까? 한 투자자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맛이 너무 밋밋한데? 지난번에 먹었던 그 깊은 맛이 아니야. 그냥 단 과자잖아. 그렇습니다. 최 상무는 제 비법을 훔쳐갔지만 전부를 훔쳐가진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기록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명인당의 진짜 핵심을 그는 모릅니다. 최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주방장에게 달려가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비율을 잘못 맞춘 거야? 정신 안 차려. 죄송합니다. 상무님, 분명히 레시피대로. 무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찍기 바빴습니다. 최 상무의 위대한 쇼가 망가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조용히 원본 비법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신우 씨가 말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구석에서 나와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 발소리를 들었는지 최 상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과 분노가 어렸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경비 뭐해? 저 늙은이 당장 끌어내. 경비원들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최 상무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빅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전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낡은 한복을 입은 제게로 쏠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맛보신 그것은 명인당의 약과가 아닙니다. 최 상무가 제게 달려들어 마이크를 다시 뺏으려 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이 여자는 우리 회사에서 쫓겨난 청소부라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품속의 원본 비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책입니다. 최 상무, 당신은 내 손기술을 훔쳐갔소. 꿀물의 비율, 반죽의 시간. 숫자는 다 베껴갔겠지. 하지만 당신이 훔치지 못한 것이 있소. 저는 책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바로 이 순불이요. 약과의 마지막 숨을 불어넣는 창업주 할아버님의 마지막 비법말이요. 최 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순불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그것은 숫자로 기록할 수 없는 오직 손끝으로만 전해지는 정성이자 기술이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건 그저 설탕물에 버무린 밀가루 덩어리일 뿐이요. 이것이 명인당의 진짜 뿌리요. 닥쳐. 그 낡은 종이 쪼가리가 무슨 증거라고. 최 상무가 소리치며 제게 달려들어 책을 빼앗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전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책이 진짜 증거가 맞습니다. 어느새 무대 위로 올라온 이신우 씨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명인당 창업주의 유언 집행을 맡은 법무법인 정진의 이신우 변호사입니다. 최 상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창업주의 유언입니다. 명인당의 모든 비법과 상표권의 최종 권한은 이 원본 비법책을 정당하게 소유한 자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이신우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 상무가 박순옥 장인의 기술을 도용하여 본인 이름으로 출원한 특허 서류 사본입니다. 하나는 훔친 것이고 하나는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으시겠습니까? 모든 카메라가 최 상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가 가장 빛나고 싶었던 무대, 전 세계로 생중계되던 그 카메라 앞에서 그는 도둑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니야, 아니야,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과학이 제 낡은 정성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소동이 휩쓸고 지나간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금세 다른 이야기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찜질방을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이른 새벽 명인당의 주방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쫓기듯 일하던 그 낡고 어두운 지하 주방이 아닙니다. 햇볕이 가장 잘 드는 3층, 창업주 할아버님의 사진이 걸린 전통 비법실입니다. 이신우 변호사님이 회사와 이야기에 저만을 위한 공간을 새로 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찹쌀을 찌는 구수한 김 냄새와 갓 끓인 조청의 달콤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방이 생긴 겁니다. 최 상무는 그날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특허 도용뿐만 아니라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린 것까지 전부 들통났다고 합니다.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통쾌하거나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가여웠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로 왜 그 쉬운 정성이라는 이치를 몰랐을까요? 숫자로 기록된 비법은 훔쳐가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훔쳐갈 수 없는 법인데 말입니다. 그는 장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장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가 저지른 죗값은 법이 알아서 물을 것입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깨끗이 닦아낸 찜질방 바닥처럼 깨끗이 지워냈을 뿐입니다. 아들의 빚은 제가 명인당에서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퇴직금과 그동안의 비법 자문료까지 계산해 받은 돈으로 모두 갚았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손주 녀석들을 데리고 이 주방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 눈물에 지난 세월 묵은 체증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빚쟁이가 아닌 가족의 웃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원본 비법책은 이제 제 주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최 상무에게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할아버님의 정신이 최 상무의 욕심을 이긴 것뿐입니다. 할아버님은 제게 복수의 칼을 쥐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인당이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뿌리로 돌아올 수 있는 지도를 맡겨두셨던 겁니다. 청금 같은 손, 할아버님이 해주시던 그 말이 떠오릅니다. 저는 제 손이 그저 약과를 잘 만드는 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 손이 귀했던 이유는 40년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재료를 속이거나 과정을 건너뛰거나 먹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직한 세월이 제 손을 보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옥도를 닦던 그 손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때도 저는 제게 맡겨진 일을 정성껏 닦았으니까요. 일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65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새 창밖으로 환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주방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갓 스물이 넘었을까 앳된 얼굴에 젊은 견습생이 들어섭니다. 회사에서 제 손기술을 배우라며 보낸 아이입니다. 아이는 제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저는 말없이 웃으며 깨끗하게 불려놓은 찹쌀이 담긴 나무 대야를 가리켰습니다. 제일 처음 20살에 제가 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이다. 쌀을 씻는 것은 곧 마음을 씻는 것이란다. 아이의 맑은 눈이 제 손과 찹쌀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제 손이 그리고 원본 비법책이 단순한 과자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정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이 자리에 다시 서게 한 진짜 힘이었습니다.